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흐름과 삶의 변화라는 타이틀로 함께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이트 컨설팅의 대표 양성길입니다. 자, 일단 저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런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2004년부터 네이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누적 방문자 숫자가 약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양성길의 세계여행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다양하게 이미 온택트 시대에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플랫폼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내 글이나 내 사진이나 내 의견을 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장면을 준비했어요. 2천만 명이에요. 누적 방문자 숫자가 2004년부터니까 16년하고 6개월 되었죠. 자, 이제 오늘은 2021년 한국 경제를 예측한 이익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내용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익근 교수님께서는 2021년의 키워드를 진퇴양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망설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 진퇴양난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입니다. 우리 내수가 많이 죽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재사인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내수를 살리겠다고 수출을 못하게끔 드라이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또 외국에서 돈을 벌여들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국가 채무를 증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복지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에 설까 중국에 설까, 이런 갈등에 서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놀랍게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독일을 추격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도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또한 세계 경제 흐름은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 또한 탈세계화가 되고 있죠. 지역이 점점 더 묶여지고 있고 국가 위주로 되고 있고, 정부는 또 큰 힘을 발휘하죠.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동해 같은 데 갈 때에 그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딱 보여주면, 즉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띨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화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표시해주는 가장 좋은 단어는 ICT예요. I, 정보, C, 통신, T, 기술이에요. 그래서 I와 T, C와 T가 만나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만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미디어, 영상기기 등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통 ICT 기술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정보와 통신 기술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생산해내고 잘 쓸 수 있게 가공한 다음에 보존도 하고 전달하고 활용한 이런 모든 방법을 I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ICT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ICT가 융합되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있죠.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는 SN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바일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리하게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ICT, IT는 알겠다. 그런데 IoT는 뭐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드립니다. ICT는 말 그대로 통신이 들어간 거죠. IT에서.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을 얘기하는데,
IoT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해요. 모든 사물들의 센서가 부착돼서 그 센서로부터 실시간 데이터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ICT 기술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다가 모션 인식을 하죠. 손 딱 하면 켜지거나 찍어! 그러니까 찰칵! 이렇게 하면 사진 찍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식하는 기술이 바로 ICT 기술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택시가 아니라 자기 자가용을 쓸 수 있죠. 영업용으로. 오토월이 우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택시 어플. 우리 또 배달의 민족이 있죠. 배달 어플. 이런 것들이 ICT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추워집니다. 겨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10분 전에 자, 온도 올려, 몇 도로 올려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해서 미리 온도를 뜨뜻하게 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일도 가능한 거죠. 이제 스마트폰은 변방이 아니라 소통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자, ICT 발전사를 살펴봅니다. 1901년 대한민국은 이 땅은 이제 그 당시에 조선 땅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1910년대 합병이 되었으니까 1901년 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여러 열강들이 한국에 대해서 괴롭힘을 하였고 우리는 쇄국 정책으로 맞서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때 이미 미국과 유럽 간에는 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약 4,000km, 정확히 3,750km를 무선 통신을 했습니다. 수던던던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69년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1982년도에 독일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세계 두 번째의 인터넷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 볼 때는 쟤네들이 왜 이러지? 그랬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영역을 보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세계 두 번째의 인터넷 구축으로 말미암아 그 관련된 IT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1983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휴대전화인 다이나텍을 모토로라에 출시했습니다. 무선 전화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벽돌 같이 큰 전화기였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죠.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저걸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낯설은 제품이다 보니까 가다가 살짝 뒤에 사람들 보면 나물 다듬던 할머니가 이러죠. 미친 사람이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 같은 거 장난감도 들고 다니면서 혼잣말 한다라는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한국은 2003년도에 3G 보급을 하고요. 바로 작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에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협력하는 인간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휴식을 할 때에 인간들이 저렇게 고공에다 잠깐 쉬고 있었죠. 근데 저 졸면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이사이에 칼날로 되어 있는 로봇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로봇과 협업하고 협력하는 인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이쪽 좌측에 보게 되면 눈에 뭘 쓰고 있죠? 예, VR 안경입니다. 가상현실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있지 않은 현실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에 영상으로 보게 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하면 원래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LG그룹에서 PC 연구실, 퍼스널 컴퓨터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를 했어요. 약 4, 5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이죠.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약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의 수출 전문가 이런 걸 하면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쓴 것은 주로 SNS, 홍보 마케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은요,
그 실질적으로 다 영화로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센 놈이 왔는데 더 센 놈이 뒤에서 빠르게 접근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바다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으로 했던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 조업을 나왔던 배들은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경제 응용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커다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퍼펙트 스톰이 상황이 돼 있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렇죠? 물류가 막히고 이동이 막히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한국의 경제 위기도 이 코로나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2의 무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겐 참 불편한 현실이 되었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을 해서 전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말미암아 서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북한 리스크는 항상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쌍둥이 악재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것은 특히 저출산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이를 못 낳고 있고요. 또한 초고령화되고 있죠. 전에는 7, 80대면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았는데 요즘 90, 100세도 건강히 사신 분이 많아요.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란 거죠. 또한 이기주의와 최저임금 주당 52시간으로 말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악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19와 일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만화를 제가 따왔어요. 이제 한국의 엄마들 매우 힘들죠. 가슴에는 전투용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웃! 자, 재택근무하는 남편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자녀들은 집에서 빠끔히 엄마 어디가? 그러고 있죠. 이때 한마디 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벽면에는 대부분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이런 그림 사진들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뭉크의 절규가 걸려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제 강의를 듣는 남자분들, 아내분들에게 많이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어떻게라도 도울 게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제 AC, 애프터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단어들만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원격 근무의 확대이죠. 이제는 점차적으로 원격 근무와 원격 교육이 확대되면서 공교육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로 관련된 교육을 많이 나가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교육부의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4차 산업혁명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직접 연락도 옵니다. 막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번호가.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직접 강사한테 전화하지? 연락하지? 그럴 텐데 요즘 많이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 1학년인데요. 자기는 공부도 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잘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왔는데 배우는 게 시원치 않다는 거죠.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차라리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일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을 준비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사실이죠. 저도 전에보다는 이러한 파워포인트 자료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인데 이 자료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냥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컬러, 글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다양한 온라인 유료교육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어른 시장에서는 휴넷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 학생들 시장에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진료 규제가 많아질 것이다. 의사들이 지금 난리 났죠. 예. 이게 만일에
되게 된다면 의사들은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많이. 그리고 언택팅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가 하락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격변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다양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저 우측의 밑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있습니다. 즉 이 카톡 외에는 못하는 카톡 이거 외에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퇴직 압력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각 구청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SNS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거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생존 법칙은 이것은 제가 매일경제에 있는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볼까요?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지역화가 가속되는 거죠. 그리고 학군 프리미엄이 감소된다고 했어요. 대전 수요 증말, 대전은 대치중 정세, 즉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호해지는 육아와 일의 경계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시간 뺏기고 이제 아빠 육아가 보편화되는 일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택트 수비 무한 확장이죠. 겪어보니 편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일타 강사의 생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느 분야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생존하는데 기타 강사는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전에 토익 학원이 시골 마을 마을까지 다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대기업체나 혹은 중견기업들에서 영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익 점수만 제출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날이니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강으로 바뀌었어요. 인강, 인터넷 강의.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그렇지 않던 동네의 대부분 학원들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 온라인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무인 행정의 확산이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익숙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수 논란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가지 않아도 이걸로 되네? 스마트폰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세상이 되면 이제 공무원 수에 대한, 그 국가의 세금이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인 점포가 보급되고 있어요. 광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요즘 서울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굉장히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처럼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인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대학가에서는 무인 카페, 커피숍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무인 복사실. 그래서 대학가에 조그맣게 그 복사나 프린팅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고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밥의 재발견, 이제 패스트푸드 같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전 세계는 지금 놀랍게도 실물 화폐가 아닌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찬반 양론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면 정부에서 세금 걷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걷어야 되죠? 그 거래를 딴 데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죠.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서비스 시대 때 크게 떠오르는 회사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우리나라 쿠팡 같은 큰 회사이죠. 물류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넷플릭스라고 해서 영화, 영상 이런 거 서비스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알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떠오르고 있어요.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홈 트레이닝의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집에 그거 샀을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 안 쓰게 되잖아요. 집에 있는 운동기가 대부분 그래요. 경쟁시 유발이 안 되고 측정과 피드백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는
이 자전거에 ICT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게 하고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코치가 보고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 7시에 A 클래스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준비 다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면 미국 동부에서, 중부에서, 서부에서, 유럽에서 다 들어와 같은 시간대. 시간이 7시 되면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그리고 10, 9, 8, 7, 6, 5, 4, 3, 2, 1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멘트를 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피터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선달 씨 12등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분 정도 지났어요. 서울에 있는 김선달 씨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3등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중계를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몇 칼로리 소비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어떻게 운동할 것이다 설명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날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핸드폰으로도 오고 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메일로도 온다는 거죠.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ay, Peloton, let's do this. Rachel in London, I see you. Let's see what you've got today. David in Edinburgh, that is 200 rides. Let's make it count. Do not 미국 give up now. 전국에서 지금 Let's go.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et's 유럽에서. climb together. Here we go. You are stronger than you know. In 3, 2, 1, saddle. Great job, Peloton.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트레이닝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의 헬스클럽 규모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곳에 가면 자전거 타는 거 혹은 러닝머신만 하더라도 뭐 20개, 30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쓰니까 이렇게 가정집에서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보여줄 영상은 컴퍼러스입니다. 컴덱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신제품 발표가 열립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삼성과 LG가 매번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세계적인 그러한 무대에서 삼성은 핸드폰, 또 LG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품이 되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 안경을 끼고 들어가서 50분 동안 컴퍼스를 듣고 10분 쉬고 하는 이러한 것이 시연이 되었어요. 물론 돈 내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출장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합니다.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강의하고 듣는 사람도 각자 자기 위치로 들어요. 뭐 태국, 한국, 일본 이런 데 듣는 거죠.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타짜죠. 3D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진짜처럼 느껴지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프레젠터가 나와서 하는 걸 잘 살펴보세요. Dear guests, partners, developers, and friends of the media from all over the world, welcome to the Virtual Vibe Ecosystem Conference 2020. The vision of 이분이 이제 HTC to 중국 enter the 사람이네요. VR industry is to 그리고 build a platform 실제 of 모습과 비슷한 humanities, 아바타가 움직이게 한 거죠. 손 technology, 같은데 and 발 dreams to 같은데 help people 센서를 달아서 unleash human 올리면 따라서 imagination. 아바타도 In the 올리게 face 하고 of this 주먹을 좀 pandemic, 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the Chinese people 근데 have 강의는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demonstrated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듣는 extraordinary 거죠. perseverance 이 사람 and 말고 determination.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PT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Why don't they come out in a 3D way that really lets you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m? But don't worry, guys. These viruses aren't going to hurt you because we prepared. All of you guys have been now issued special protective gear. What's possible today with VR? 그리고 기체가 튀어나오죠. Hello, everybody. 세 번째 사람이고요. Wherever you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발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해보지 않았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이었냐면 핵심 기술이 전기, 자동차, 석유였어요.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1차와 2차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저 아프리카의 나라 같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금융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망을 깔면서 눈부신 발전합니다. 세계 랭킹 10위권에 올라오게 되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래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에게 와서 융합하면서 전혀 다른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은 4차 산업혁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로봇이 경찰로 활약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시대에 1m 거리두기를 이제 이 로봇가 다니면서 계몽을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보고 사회적 거리 좀 지키라고 강아지가 짖고 있는데 가만 보니 로봇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을 풀고 1m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세계 각국이 신통방통한 방법을 고소고발하겠죠.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벌금도 부과하고 네, 우리는 2m인데 쟤는 1m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그 로봇이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로봇을 이용해서 체온 측정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체온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이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로봇이니까 코로나 걸릴 일도 없다는 거죠. 이 로봇은 제프 베이조스라는 아마존 CEO가 9천만 원, 1조가 안 되네요. 9천만 원에 구입해서 산책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개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9천만 원이요. 1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걸어가는데요. 저렇게 해안가 같은 데로 가고 위험지역도 갈 수 있어요. 가스가 분출되어 있거나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있었던 원전 사고 이럴 때도 사람이 들어가면 피폭 받자는데 저건 괜찮잖아요. 그런 것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협업도 가능합니다. 저렇게 물건을 나눌 수도 있어요. 연결해서 얼음판에 물거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문도 딸 수 있고 춤도 추네요. 푸시업도요. 이렇게 코로나 측정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조짐이 이미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 그 전까지는 이러한 브랜드 랭킹에서 브랜드 쭉 보세요. 코카콜라, 저기 있었던 데다가 펩시, 나이키, 코닥, 소니, 필립스, 지멘스 다 들어본 회사들이죠. 그 회사에 있다가 빠졌어요. 그 2010년부터는 IT 기업들이 슬금슬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1등 코카콜라, 2등 IBM, 3등 마이크로소프트, 그 밑에 GE, 그 다음에 노키아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 당시 휴대폰 업체,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맥도날드, 그 밑에 인텔, 제가 다녔던 회사라고 했죠. 반도체 회사, 그 밑에 아시아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도요타,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하는 디즈니, HP는 휴럽백화드예요. 컴퓨터 회사죠. 그 다음에 벤츠, 유럽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질레트, 면도기 회사죠. 그 다음에 시스코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 BMW라는 그 독일 회사가 있었는데 이 순위가 어떻게 8년 만에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화가 과거에 10년에 오던 것이 1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관찰 포인트는 노키아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빠지면서도 지네가 왜 빠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쟁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잠시 나타납니다. 애플을 나타났죠? 노키아의 경쟁이 납니다. 빠른 속도 치고 올라가요. 드디어 노키아를 앞섰죠, 애플이. 그리고 노키아가 점점 빠져가지고 시스코 밑으로도 빠지고 떨어집니다.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후에 삼성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 브랜드를 측정한 이래 중간 레벨까지 이렇게 빨리 올라간 회사는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애플이고 두 번째가 삼성이에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3년 만에 애플이 코카콜라를 앞지릅니다. 그러면서 점차 격차를 벌이게 돼요. 네, 코카는 불매스럽게 금운동말에서 동메달까지 따게 되죠. 그리고 4등인 IBM과 격차가 거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애플과 코카의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 지속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아마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마존도 천천히 올라가요. 앞에 있었던 애플이나 삼성만큼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죠. 6년 만에. 1등 애플과 오랫동안 1등했던 코카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제 이때에 페이스북이라는 익숙한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삼성만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서서히 올라가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올라갔어요. 천천히. 자, 이제 8년이 되었고요. 네, 8년간의 경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살펴보실까요? 1등 애플, 2등 구글, 3등 아마존, 금운동 메달, 4등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IT 기업이죠. ICT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코카 바로 밑에는 삼성도 ICT 기업이라는 거죠. 세상은 ICT 기술을 잘 활용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핸드폰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노키아 사라졌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에 2019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 표를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1등 했던 애플조차도 3등으로 빠집니다. 아마존이 치고 올라갔죠. 1등. 2등 구글. 유튜브 때문에 그렇죠. 3등의 애플인데 그 이유는 애플은 온라인 판매보다는 매장 판매를 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전날부터 줄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콜레라 때문에 힘들고 또한 애플은 생산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이중고죠. 그리고 떨어질 줄 알았던 삼성은 또 한 단계 올라갔네요. 또 하나의 변화. 자동차 회사들이 사라졌어요. 아시아에서는 그 오랫동안 지켰던 도요타가 사라졌고요. 독일 회사 없어졌죠. 그런데 그 틈새로 중국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터인데 아마 아마존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이렇게 2030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떤 기술이 등장해서 어떤 서비스가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생각 열기입니다.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1834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세계 최초의 전기마차를 발명한 이래 1882년에는 영국에서 전기 3륜차가 도로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제품 수준이던 전기차는
18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전기 박람회에서 3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부터 대중의 보시는 주목을 바와 받기 같이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프랑스에서는 휘발유차 나오기 훨씬 1900년 전에 세상에 전기자동차를 등장했습니다. 파리시의 소방차로 1900년도에 이미 뉴욕에선 전기자동차가 전기차 소방차로 충전소가 활용됐다는 거 여러 곳에 아닙니까? 들어서면서 1897년부터 전기 택시가 1897년에 공급이 공급됐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마타와 낼 때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의외의 변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20년대 미국에서 미국 그 변화의 텍사스에서 물꼬를 대형 쥐게 유전이 됩니다. 개발되면서 물꼬를 트는 거죠. 휘발유의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휘발유 대량 가격이 생산 방식으로 가솔린차가 전기차의 절반 그리고 가격으로 컨베이어 생산되기 벨트를 이용해서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19세기 휘발유차의 말부터 가격이 런던, 훨씬 파리, 싸진 거예요. 베를린, 이제 뉴욕 먼저 거리를 나왔던 누비던 전기차는 전기차 택시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무거운 배터리 중량, 배터리가 긴 무겁고 충전 시간, 충전이 오래 걸리고 일반 자동차의 이런 것들이 2배가 걸림돌이 된 넘는 거죠. 가격 등으로 가격도 결국 비싸고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살아난 지 그 후 100년 전기차를 만에 개발한다는 인식은 오래된 전기차가 생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치부되었습니다. 살펴봅니다. 앨런 머스크 2008년 사라진 지 100여 년 뒤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워지는 앨런 머스크에 의해 전기차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나는 단절을 좋아하지 않으며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바꿀 수 있는지 늘 고민한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그렇죠. 한 말은 의미심장한 그래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렇게 말은 오래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언어 처리와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영상 및 음성 인식, 논리적 추론, 신경마무리 이게 5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 인공지능이 우리 한국인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커요. 이창호, 그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 전문가 시스템은 더 심각해요. 이제 변호사 그리고 의사 이런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죠.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매우 사랑했는데요. 2016년도에 돌아가셨죠. 한국은 4개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하다. 시민사회, 교육, 노동, 정부이다. 상자 밖에 생각해라. 상자 안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5G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일자리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존 이득권자인 이런 택시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노조 이런 데 막 반대하다 보니까 쉽게 발전을 못하고 있죠. 또 교육도 보면 학교나 혹은 정부에서 평가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서 10시간 이상을 미래에도 필요하지 않을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다가 그 자동차 경주를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30초 정도 걸리는 것을 과연 몇 초 만에 타이어를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세요. 들었다가 돌 때까지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또, 딱, 또. 약 2초, 1.9초 정도 들렸어요. 느린 동작을 보는 겁니다. 느린 동작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한 움직인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어답터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동시에 4개의 바퀴를 빼고 동시에 4개의 바퀴를 집어넣고 조이그까지 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죠. 후버댐을 건설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부흥 정책을 모방을 해서 물이 아닌 디지털 댐, 데이터 댐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을 펼치겠다 하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호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활용되어야 되겠죠.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만년 최하위 팀인 오클랜드 에스텔릭스의 단장 빌리비는 오합지졸 구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기존의 선수 선발 방식과 전혀 다른 통계학과 수학을 접목시킨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용해 선수를 기용합니다. 빌리는 그동안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냈지만 그가 발굴한 선수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으로 이적합니다. 성적이 최하위인 오클랜드 팀은 저예산 야구단이었기 때문이죠. 이 빅데이터를 잘 상황에서 활용해서 빌리는 만년 어떤 선택을 할수 최하위 있었을까? 팀이 어떻게 우승을 거머쥐었는지에 대한 빌리가 선택한 스토리를 방법은 세이버 이 매트릭스.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세이버 최소 매트릭스라는 비용으로 최대 방식인데요. 효과를 얻는다는 최소 경제학적 비용으로 원칙을 떠올려 최대 효과를 빅데이터를 얻을 수 기반으로 있는 하여 방법이죠. 스타 선수나 그런데 타율 그것은 홈런에 대한 직감이 확산을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인 객관적인 수치로 수치로 접근하는 접근을 하게 것입니다. 됩니다. 즉 홈런이나 타율이 높은 타자보다 출루율에 관심을 높은 둬요. 타자가 득점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출루율이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야구에서 타자가 베이스에 베이스에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지를 100분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수를 모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팀은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메이저리그에서 20연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게 오클랜드 됩니다. 구단의 경영 방식을 이렇게 빅데이터 이른바 분석은 모니볼이라 다양하게 치는데 사용되어지고 이는 있죠. 세이버 매트릭스에 예를 기반해 들면 야구를 밑에 두 번째 분석하고 보면 서울시 그에 맞게 올빼미 팀을 버스 운행 되어 구성하고 있죠. 방문을 서울시에서는 야간에만 다니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다니는 올빼미 버스가 있어요. 이 배차 간격을 바로 KT 통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그 간격을 촘촘하게 하기도 하고 느슨하기도 하겠더니 큰 만족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생각의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2030년 사라지는 일자리가 20억 개가 된다라고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은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마치 모래를 잡았을 때 모래가 쭉 흘러내리듯이 모래가 빠지잖아요. 그죠? 흘러내리듯이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새롭게 생긴 일자리에 대해서도 도전하여서 그걸 가지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년만 더 가볼게요.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옥스퍼드의 마스크 오스본 교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용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의사, 판사, 변호사가 사라지거나 매우 미미한 존재가 되고 대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평생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전에 암산하신 분이 있죠. 주산. 16의 자성은 16 곱하기 16이에요. 15의 자성은 15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암산해 보세요. 16의 자성 빼기 15의 자성은 이걸 제가 대기업체 가서도 강의하면서 물어보는데 맞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 때 새로운 공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성은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가로, 세로가 16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빼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15, 15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15, 15. 모서리에 했으니까 31이 되죠. 이렇게 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을 암기가 아니라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 그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측정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교육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6학년을 계산한 KBS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수원의 효원초등학교 6학년생 9명에게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 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수학 같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는 것은 포기하는 선생님이 많아요. 그래서 수포자라고 했죠. 없다야. 수학을 포기하는 그러면은 학생들을 세상을 이해하려면 뭘 여기서 잡아내야 돼? 아무도 안 졸아요. 이 그렇지. 방법부터 하니까. 변화를 잡아내야 돼. 그럼 우리가 일단 변화하는 것을 보자. 자,
곱하기는 직사각형. 나오죠? 근데 가로 이렇게 세로가 같으니까 이제 15, 15인 정사각형이지. 그것을 15의 아래가 자승이라고 15, 정의하면 돼. 머릿속에 잘 외워둬. 이렇게 하는 끝에가 거죠. 1. 16의 자승은 보시는 그러니까 바와 같이 15, 꼭 31. 꼭지점 하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차이는 간단하지. 31이 되죠. 인수분해 같은 공식 대신 수의 제곱, 수열, 미적분 등 수와 도형의 변화를 조 박사가 개발한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쳤다. 맞아? 조 박사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4차 변화를 이해하고 그래프는 예측하기 세상이 위한 변화하고 것이라고 있는 강조했다. 한 축을 보여줍니다. 차이야. 그래서 이 변화를 이해할 때 수학이 눈을 가진 감았다 의미가 떴다 커요. 감았다 외우는 떴다 것이 아니라 차이만 이렇게 구하라. 수학이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기 매우 쉽다는 거죠. 이렇게 4주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4주, 1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미분, 적분 초등학생들을 같은 걸 테스트해봤다. 공부하게 되고요. 수능에 나왔던 시험 문제도 슬쩍 총 내봐요. 3개의 문제를 냈는데 결과 그중엔 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미분 문제도 있었다. 동시에 9명의 학생들은 서울대생이랑 대부분 같이 그림을 경쟁을 그리거나 하게 돼요. 블록을 활용하는 등 서울대 끊임없이 수학 생각하며 문제를 통계학과 풀었다. 1학년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서울대에서 수학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풀게 했다. 수학 서울대 천재들이죠. 학생들은 모두 수학 공식을 통계학 사용해 가면 그러니까 막 단계적으로 공식 문제를 달달달 이런 거 그냥 씁니다.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공식을 몰라요. 이 수학 문제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뜻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요. 놀랍게도 대학생 15분, 3번 문제는 초등학생은 대학생들이 약 15분, 그의 3분의 초등학생들은 1인 5분 만에 5분에 답을 풀었어요. 이제 우리 공교육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상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인 MIT, 하버드, 버클리 이런 데에서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이 안타깝지만 영어로 무료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무크입니다. 물론 학점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들으면서 아,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본떠서 이제 K-무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질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는 영어로 된 무크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대학교예요. 캠퍼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입학을 한 다음에 슉 돌아와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요. 그중에는 한국도 옵니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영국, 대만을 거쳐서 가는 거죠. 이들은 암기를 하지 않아요. 정보와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책에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수능 시험 보는데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한번 나니까 전국의 날짜가 연기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아이러니죠.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러한 단답형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서 학교에 재량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이제 미래의 주택을 살펴봅니다. 미래의 주택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동글동글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전파성이 큰 놈이 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데는 창문을 못 열어요. 강제 순환식이에요. 그러면 공기 정화기를 통해서 집집마다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층들이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분 만에 완성되는 집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지 보겠습니다. 폴더블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집들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가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타운, 마을을 형성하기도 돼요. 땅만 있으면 그리고 그곳에 전기와 수도, 가스가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반이 된 곳에 가서 살다 오는 거죠. 실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거죠. 이제 발상이 전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빨간 차 살펴보세요. 이제 저 여자가 차를 대고 갔어요. 근데 뒷차가 와서 바싹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앞뒤가 꽉 차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저기선 어떻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버튼을 딱 눌러서 옆으로 나오죠.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규제를 많이 해서 저런 기술들이 우리는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나라든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인디케이터는 인구라고 합니다. 출생률이죠.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생이 108만 명으로 피크를 친 이래 점차 감소해서 작년도는 30만 명이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만일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로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2019년생들이 세금을 내야 될 나이 25부터 30 사회생활 할 때에는 지금보다 세금을 3배는 내야 돼요. 부양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들이 안 죽잖아요. 지금 1960년생이 앞으로 30년 뒤에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 거란 말이죠. 초고령화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서 결국은 지금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 생각이 돼요. 이제 시대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웹 개발자예요. 앱이 아니라 웹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앱들을 개발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드론 조종사예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관리자라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 관리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서 얼마 전에 왕실에서 소셜 미디어 관리자 모집했는데 국왕급의 어떤 만찬에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우선 대신 써주는 거죠. 각하 다 했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좀 고치고 나서 보내기 누가 누를까요? 보내기는 직접 그분이 누르는 거죠. 이것은 현재 그 미국 같은 데서는 CEO들, 연예인들 그리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대신 이걸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고용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기를 꾸준히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저는 이제 양성길이 세계여행으로 해서 지금 16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 저와 비슷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 쓰는 거에 시간 없다 하면 그게 고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했죠. 그 외에 우버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버택시 운전사를 지금 그 한국 땅에서는 몰아낸 상태이죠. 이분들은 자기의 차를 몰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돼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갔어요. 불어를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택시기사들 중에서는 혹시 불어를 안는다 하더라, 영어를 안다 하더라도 답 안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프랑스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글로 된 우버를 열고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에는 우버 택시의 운전기사의 얼굴 모습과 전화번호, 차량 모습, 차 넘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버 택시의 그 핸드폰에 뭐가 보일까요? 바로 길에 서 있는 한국 사람의 얼굴 모습과 전화번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알잖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궁금한 것은 이분을 픽업해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결국은 내가 안전하게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차 번호와 얼굴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산을 할 때에 카드나 돈을 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연동돼서. 코로나 시대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안 해도 된다. 탔다가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차는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내가 쓰던 차라는 것이죠. 그 외에 지속가능성 관리자라든가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9번째 있는 거 보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있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댐, 데이터 댐 우리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드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요. 하둡, HADOOP, 하둡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어요. 10년 뒤, 2030년에는 어떤 직업들이 등장할까를 살펴봅니다. 맨 앞에 보이는 직업이 참 재미있어요. 폐기물 재활용 전문가입니다.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올 때에는 플라스틱, 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MIT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10년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국가유산 보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모든 국가유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할 때에도 그 역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축 프린팅 기사. 시멘트를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적층 구조로 쌓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건축 프린팅 기사. 그 다음에 기술 윤리 전문가, 원격 로봇 의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통찰력과 본질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사이트 있게 통찰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여서 우리 광주 북구 우리 주민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새롭게 공부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저 고양이 주목하세요. 자, 고양이가 따라하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먼저 앞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말을 끝으로 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즉, 패시브 인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예로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 그런 만보기를 쓰고 있어요. 하루에 100원씩 들어와서 그게 결국은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자기 생활 습관을 바뀌면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와요. 애드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책을 저술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Q&A 시간인데 이것은 이제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서 양성길의 세계 여행을 검색하면 어떨 때는 트위터가 뜨고요. 어떨 때는 블로그가 떠요. 둘 다 저예요. 그런데 트위터 말고 블로그에 가셔서 거기 양성길 세계 여행이라고 해서 약 2천만 명이 다녀간 블로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안부글이라고 했어요. 안부글에 들어가서 비밀로 남겨도 되고요. 영상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